찬 바람이 옷깃을 파고드는 늦가을의 오후, 광화문 광장은 익숙한 소음과 함께 어딘지 모를 스산함이 감돌았다. 세종대왕 동상 앞은 여전히 기념사진을 찍는 관광객들로 붐볐지만 그들의 웃음소리마저도 회색빛 하늘 아래에서는 한 톤 낮게 가라앉는 듯했다. 강민주는 광장 한쪽 구석, 사람들의 발길이 조금은 뜸한 곳에 낡은 이재를 폈다. 그의 옆에는 빛바랜 플루트 케이스가 조용히 놓여 있었다. 30 초반의 그는 마른 체형에 어딘가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섬세한 손놀림으로 스케치북 위에 연필을 놀리는 모습만큼은 진지했다. 그의 그림은 대부분 광장의 풍경이나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의 순간적인 표정들이었다. 화려하진 않았지만 대상에 대한 깊은 관찰과 따뜻한 시선이 느껴지는 그림이었다. 가끔은 누군가의 요청으로 초상화를 그려주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그저 자신의 눈에 담긴 세상을 조용히 옮겨 담을 뿐이었다. 그의 예술은 생계수단이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세상과 소통하는 유일한 창구이자 스스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방식에 가까웠다. 미술학도로 촉망받던 시절도 있었다. 하지만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사업 실패와 연이어 닥친 불행들은 그를 제도권 밖으로 밀어냈다. 화려했던 과거의 기억은 때때로 날카로운 파편이 되어 그의 가슴을 찔렀지만 그는 묵묵히 그림을 그리고 가끔 플루트를 불며 마음을 달랬다. 아버지의 유품인 낡은 플루트는 그에게 남은 마지막 자존심이자 위안이었다. 한 무리의 외국인 관광객들이 그의 곁을 지나갔다. 그중 에밀리라는 이름의 젊은 여성이 잠시 걸음을 멈추고 민준의 그림에 시선을 빼앗겼다. 그녀의 파란 눈에는 순수한 호기심이 반짝였다. 민준은 가볍게 목례를 건넸지만 시선은 다시 스케치북으로 향했다. 타인의 관심은 때로 부담스러웠다. 저 멀리 경복궁 방향에서 근위병들이 교대식을 위해 이동하는 모습이 보였다. 절도 있는 걸음걸이, 화려하지만 위험 있는 복장. 민주는 그들의 엄격한 규율보다는 제복에 짙은 남색과 선명한 붉은색의 대비, 햇빛에 반사되는 투구의 금속 질감 같은 것에 예술가적인 흥미를 느꼈다. 그는 문득 스케치북 한쪽에 그들의 모습을 빠르게 크로키하기 시작했다. 잠시 그림을 멈춘 민주는 플루트 케이스를 열었다. 차가운 금속성의 플루트가 그의 손에 익숙하게 감겼다. 그는 눈을 감고 자신이 작곡한 짧은 곡을 연주하기 시작했다. 그의 플루트 소리는 광장의 소음에 섞이지 않고 맑게 퍼져나갔다. 서정적이면서도 어딘가 깊은 슬픔이 묻어나는 선율이었다. 그것은 마치 회색 도시 한가운데서 피어난 작은 들꽃 같았다. 에밀리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죽이고 그의 연주에 귀를 기울였다. 그때였다. 그림자 하나가 민준의 앞에 드리워졌다. 경복궁 수문군 제복을 입은 젊은 근위병이었다. 박진철 상병. 앳돼 보이는 얼굴이었지만 다부진 체격과 칼같이 다려진 제복, 반짝이는 검은 전투화는 그가 맡은 임무의 무게를 짐작하게 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냉정함과 함께 일말의 오만함이 서려 있었다. 여기서 악기 연주는 허가되지 않았습니다. 기계처럼 딱딱한 목소리였다. 민주는 연주를 멈추고 플루트를 내렸다. 아, 죄송합니다. 몰랐습니다. 민주는 조용히 사과했다. 늘 그렇듯 그는 타인에게 폐를 끼치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다.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았다. 신분증 제시해 주십시오. 박상병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그저 규정을 집행하는 기계의 한 부품처럼 느껴졌다. 민주는 가슴이 살짝 답답해졌지만 순순히 지갑에서 신분증을 꺼내 건넸다. 박상병은 신분증을 받아들고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마치 오물이라도 만진 듯한 표정으로 민준에게 돌려주었다. 이곳은 엄연히 문화재 보호구역이고 궁궐의 위엄을 지켜야 하는 곳입니다. 당신 같은 사람들이 함부로 소란을 피우면 도시 전체의 품격이 떨어집니다. 모욕적인 언사였다. 민준의 얼굴이 살짝 굳었지만 그는 여전히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었다. 소란을 피우려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잠시. 변명은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규정 위반입니다. 박상병은 민준의 말을 가차없이 잘랐다. 그의 눈에는 민준을 한심하게 바라보는 듯한 경멸감마저 어렸다.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다. 에밀리는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다가 자신도 모르게 스마트폰을 꺼내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눌렀다. 일부 관광객들은 근위병의 단호한 모습에 고개를 끄덕이는 듯했고 또 다른 일부는 안타까운 시선으로 민준을 바라보았다.
민주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변명도 항의도 무의미하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의 침묵은 어떤 이에게는 굴복으로 또 어떤 이에게는 소극적인 저항으로 비칠 수 있었다. 하지만 박상병에게 그의 침묵은 자신의 권위를 확인시켜주는 증거일 뿐인 듯했다. 그는 더욱 오만해졌다. 이런 싸구려 악기는 또 뭡니까? 박상병은 민준의 발치에 놓인 플루트 케이스를 전투 앞코로 툭 찼다. 케이스가 옆으로 밀려나며 둔탁한 소리를 냈다. 순간 민준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 플루트는 단순한 악기가 아니었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손때가 묻은 유품이자 힘겨운 현실 속에서도 예술가로서의 자신을 지탱해주는 마지막 자존심이었다. 아버지와의 따뜻했던 추억, 예술가의 꿈을 격려해 주시던 아버지의 미소가 흐릿하게 떠올랐다.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지만 민주는 입술을 깨물며 간신히 참아냈다. 박상병의 만행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민준의 이젤 옆에 놓인 스케치북을 아무렇게나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마치 쓰레기를 뒤지듯 함부로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했다. 민준이 애써 그린 그림들이 그의 거친 손길에 구겨지고 더럽혀졌다. 이런 낙서로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한심하군요. 박상병은 피식 웃으며 스케치북을 바닥에 내팽개쳤다. 그림 몇 장이 흩날리며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떨어졌다. 그 순간 민준의 내면을 짓누르던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인내의 한계선이었을지도 모른다. 지금까지 어떤 모욕도 어떤 멸시도 묵묵히 견뎌왔던 민준이었다. 가난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고, 예술가의 자존심은 그런 것들로 더럽혀지지 않는다고 스스로를 다독여왔다. 하지만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그림들이, 아버지의 숨결이 담긴 플루트가 저렇게 함부로 능멸당하는 것은 참을 수 없었다. 민준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더 이상 슬픔이나 무력감에 젖어 있지 않았다. 차갑고 단단한 분노, 그리고 깊은 곳에서부터 끌어올린 어떤 결연함이 담겨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당신은 내 그림을, 내 음악을 모욕할 권리가 없습니다. 주변의 소음이 순간 멎는 듯했다. 모여든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민준에게 쏠렸다. 박상병은 예상치 못한 민준의 반항에 잠시 당황한 듯 눈을 깜빡였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그의 얼굴은 곧 분노로 일그러졌다. 감히 일개거리 화가가 자신의 권위에 도전한다는 사실을 용납할 수 없다는 듯했다. 뭐라고?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건가? 당신 공무집행 방해로 연행될 수 있다는 걸 알아? 박상병이 윽박지르며 민준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그의 손이 민준의 팔을 거칠게 붙잡으려던 순간이었다. 잠깐만요. 에밀리였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단호하게 외치며 앞으로 나섰다.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고 화면에는 방금 전까지의 상황이 고스란히 녹화되고 있었다. 이 사람,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요. 당신이 일방적으로 모욕하고 물건까지 함부로 다뤘잖아요. 여기 다 찍혀 있다고요? 에밀리는 박상병에게 스마트폰 화면을 들이밀었다. 박상병의 얼굴이 더욱 불그락불그락해졌다. 그는 에밀리를 쏘아보았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다. 주변의 관광객들 사이에서도 웅성거림이 커졌다. 몇몇 사람들은 에밀리의 말에 동조하며 박상병의 행동이 과했다고 수군거렸다. 맞아요. 저 근위병이 너무 심했어요. 그림이랑 악기를 저렇게 함부로 다루다니.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고 있음을 직감한 박상병은 순간 망설이는 듯했다. 하지만 이미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한 그는 쉽사리 물러서려 하지 않았다. 외국인이라고 함부로 나서지 마시오. 이건 정당한 공무집행이오. 박상병은 애써 태연한 척하며 목소리를 높였지만 그의 눈빛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때 인파 속에서 중년의 남성 한 명이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젊은 양반, 아무리 공무집행이라지만 좀 지나치신 것 같소. 저 화가 양반이 뭘 그렇게 잘못했기에 저런 수모를 당해야 하는 거요? 여긴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인데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구려. 그는 점잖은 말투였지만 그 안에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다. 그의 말에 다른 몇몇 한국인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다. 박상병은 사면초가에 몰린 듯한 기분을 느꼈다.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음을 깨달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민주는 자신을 위해 목소리를 내주는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조금 전까지 느꼈던 깊은 무력감과 고독감 대신 따뜻한 연대감이 그의 마음을 채우기 시작했다. 그는 에밀리와 중년 남성에게 가볍게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다. 이 제복이 당신에게 그런 권리까지 준 것은 아닐 겁니다. 민주는 다시 한번, 이번에는 더욱 또렷한 목소리로 박상병을 향해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떨림이 없었다. 그것은 억압에 맞서는 한 개인의 존엄한 외침이었다. 박상병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얼굴에서는 오만함 대신 당혹감과 분노, 그리고 어쩌면 아주 약간의 후회 같은 복잡한 감정들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주변을 둘러싼 사람들의 비난 어린 시선을 애써 외면하며 결국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한 채 거칠게 뒤돌아섰다. 그의 발걸음은 처음 등장했을 때의 위풍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이 초라하고 다급해 보였다. 박상병이 사라지자 광장에는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곧이어 사람들은 하나둘 흩어지기 시작했다. 에밀리는 민준에게 다가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다. 괜찮으세요? 민준은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습니다. 용기 내주셔서.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한 걸요. 그 사람 정말 너무했어요. 에밀리는 진심으로 분개하며 말했다. 그녀는 자신이 촬영한 영상을 민준에게 보여주며 혹시 필요하면 증거로 사용하라고 덧붙였다. 민준은 다시 한번 그녀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중년 남성도 민준에게 다가와 어깨를 두드리며 격려했다. 힘내쇼, 젊은이. 옳은 말을 했소. 저런 사람들 때문에 성실하게 일하는 다른 공무원들까지 욕먹는 거요. 사람들의 따뜻한 말과 격려는 민준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차갑게 식었던 가슴에 온기가 도는 것 같았다. 그는 바닥에 흩어진 그림들을 주워 담고 플루트 케이스를 소중히 어루만졌다. 케이스에는 박상병의 전투화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그것은 오늘 있었던 불쾌한 사건의 증표이자 동시에 자신의 존엄성을 지켜냈다는 작은 훈장처럼 느껴졌다. 해가 뉘엿뉘엿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다. 광화문 광장에는 저녁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지기 시작했다. 민주는 이제를 접고 짐을 챙겼다.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아까와는 다른 종류의 무게감이었다. 그것은 분노나 무력감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지켜냈다는 작은 자부심과 세상에 대한 희미한 희망 같은 것이었다. 그날 저녁, 에밀리는 자신이 촬영한 영상을 SNS에 올렸다. 광화문 광장에서의 불쾌한 경험이라는 제목과 함께 박상병의 행동과 민준의 저항을 짧게 편집한 영상이었다. 영상은 생각보다 빠르게 퍼져나갔다. 특히 젊은 세대들이 많이 이용하는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논란이 일기 시작했다. 저 근위병 너무하네. 완전 갑질 아니냐? 거리 예술가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지. 영상 보니까 화가 아저씨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맞던데 제복 입었다고 저렇게 막 나가도 되는 건가? 저 화갑은 플루트 연주 진짜 좋았는데 안타깝다. 물론 박상병을 옹호하는 의견도 소수 있었지만 대부분은 그의 과잉 대응과 오만한 태도를 비판하는 내용이었다. 영상에는 민준의 플루트 연주 장면도 짧게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의 애잔하면서도 맑은 선율은 사건의 안타까움을 더하며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했다. 며칠 후 민준은 다시 광화문 광장에 나왔다. 익숙한 자리에 이제를 펴고 스케치북을 꺼냈다. 며칠 전의 사건이 마치 꿈처럼 느껴지기도 했지만 플루트 케이스에 남은 희미한 자국은 그것이 엄연한 현실이었음을 상기시켰다. 그는 그림을 그리기 전에 잠시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다. 세상은 쉽게 변하지 않을 것이다. 여전히 어디에선가 부당한 권력이 힘없는 개인을 억누르고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날 자신을 위해 목소리를 내주었던 사람들, 그리고 이름 모를 수많은 이들이 보내준 온라인상의 지지와 격려는 그에게 작은 용기를 주었다. 자신의 예술이, 자신의 목소리가 아주 미약하게나마 세상에 어떤 울림을 줄 수도 있다는 희미한 가능성을 발견한 것이다. 민주는 다시 플루트를 꺼내 입에 가져갔다. 그의 입가에는 어느새 작은 미소가 걸려 있었다. 플루트 소리는 이전보다 조금 더 단단하고 맑게 광장 위로 퍼져나갔다. 그것은 더 이상 슬픔만을 담고 있지 않았다. 그 안에는 시련을 이겨낸 자의 조용한 강인함과 내일에 대한 소박한 희망이 함께 흐르고 있었다. 그때 한 아이가 엄마 손을 잡고 다가와 민준의 플루트 연주를 가만히 듣고 있었다. 아이의 눈은 호기심과 감탄으로 반짝였다.
연주가 끝나자 아이는 수줍게 박수를 쳤다. 민주는 아이를 향해 따뜻하게 웃어 보였다. 어쩌면 이것이 그가 예술을 하는 이유일지도 몰랐다. 거창한 성공이나 명예가 아니라 이렇게 작은 교감과 위로를 주고받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존엄성을 지켜나가는 것. 한편 박진철 상병은 그날 이후 며칠 동안 마음이 편치 않았다. 처음에는 그저 재수 없는 날이라고, 규정을 어긴 자에게 당연한 조치를 했을 뿐이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하려 했다. 하지만 밤마다 잠자리에 들면 그 거리 화가의 차분하면서도 단호했던 눈빛과 목소리가 떠올라 그를 괴롭혔다. 당신은 내 그림을, 내 음악을 모욕할 권리가 없습니다. 이 제복이 당신에게 그런 권리까지 준 것은 아닐 겁니다. 그 말은 마치 가시처럼 그의 양심을 파고들었다. 인터넷에 올라온 영상은 이미 상부에도 보고된 상태였다. 다행히 얼굴이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제복과 상황 정황상 자신이 특정될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내부적으로 가벼운 주의 조치가 내려졌고 당분간 근신하라는 지시도 받았다. 공식적인 징계는 아니었지만 자존심 강한 그에게는 충분히 치욕스러운 일이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정말로 정당했는지 아니면 그저 제복이 주는 권위에 취해 한 개인의 인격을 무시했던 것은 아닌지 곱씹어보게 되었다. 평범한 가정에서 자라 군인이 되어 제복을 입는 것에 큰 자부심을 느꼈던 그다. 엄격한 규율과 훈련 속에서 그 점차 인간적인 감정보다는 원칙과 층계를 우선시하게 되었는지도 모른다. 어쩌면 그 거리 화가의 초라한 행색과 자유로운 영혼이 자신이 억누르고 있던 어떤 것에 대한 반감으로 작용했을 수도 있다. 그는 문득 민준이 떨어뜨렸던 스케치북의 그림 한 장을 떠올렸다. 바람에 날려 자신의 발치에 떨어졌던 햇살처럼 웃는 아이의 얼굴을 그린 작은 그림이었다. 그 순수한 그림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오만하고 폭력적이었는지 새삼 깨닫는 순간이었다. 박상병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번 일로 그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적어도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균열이 생겼다. 제복의 무게와 책임감,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진정한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된 것만은 분명했다. 어쩌면 언젠가 아주 먼 훗날 그는 그 거리 화가에게 진심으로 사과할 날이 올지도 모른다고 아주 희미하게 생각했다. 시간이 흘러 계절이 바뀌었다. 광화문 광장의 풍경도 조금씩 변해갔지만 강민주는 여전히 그곳에서 그림을 그리고 플루트를 불었다. 그의 플루트 소리는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한 풍경의 일부가 되었다. 그의 음악을 듣기 위해 일부러 찾아오는 사람들도 생겨났다. 에밀리는 본국으로 돌아가기 전 민준을 다시 찾아와 작은 초콜릿바와 함께 응원의 메시지를 남기고 떠났다. 그녀가 올린 영상은 한동안 회자되다가 다른 이슈들에 묻혀 점차 잊혀갔지만 그 영상이 남긴 작은 파문은 어딘가에 분명히 남아있을 터였다. 민준의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여전히 그는 가난한 거리 예술가였고 세상의 냉대는 여전했다. 하지만 그의 내면은 이전보다 훨씬 단단해져 있었다. 그는 이제 부당함 앞에서 침묵하지 않는 법을 배웠고 자신의 예술이 가진 작은 힘을 믿게 되었다. 어느덧 겨울이 깊어져 싸늘한 바람이 광장을 휩쓸었다. 손가락이 곱아 그림을 그리기도 플루트를 연주하기도 힘든 날씨였지만 민주는 자리를 지켰다. 그의 앞에는 작은 난로와 함께 누군가가 두고 간 따뜻한 커피 한 잔이 놓여 있었다. 지나가던 시민이 그의 연주를 듣고 말없이 건네준 것이었다. 이런 작은 온정들이 그를 계속해서 버티게 하는 힘이었다. 그의 스케치북에는 이제 다양한 사람들의 얼굴과 함께 그날의 박상병을 닮은 그러나 어딘가 왜곡되고 우스꽝스러운 모습의 근위병 캐리커처도 한 장 끼어 있었다. 그것은 그에게 일종의 카타르시스이자 웃음으로 상처를 이겨내는 방식이었다. 그는 더 이상 그 사건에 얽매이지 않았다. 다만 그것을 통해 얻은 교훈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있을 뿐이었다. 하루는 평소처럼 플루트를 연주하고 있는데 한 중년 여성이 다가와 그의 손에 작은 봉투를 쥐어주었다. 힘든 세상이지만 당신 같은 사람이 있어서 그래도 살만합니다. 좋은 음악, 좋은 그림 계속 부탁해요. 봉투 안에는 많지 않지만 따뜻한 마음이 담긴 돈이 들어있었다. 민주는 여러 번 사양했지만 여성은 웃으며 한사코 거절하고 돌아섰다.
그는 그 돈으로 물감과 스케치북을 사고 남은 돈으로는 오랜만에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사 먹었다. 국밥의 온기가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느끼며 그는 다시 한번 예술가로서 살아가는 의미를 되새겼다. 그의 이야기는 입소문을 타고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다. 한 지역 신문사에서 그를 인터뷰하고 싶다는 연락이 오기도 했고 작은 갤러리에서 그의 그림 몇 점을 전시하고 싶다는 제안도 받았다. 물론 그것이 당장의 큰 변화를 가져다 주지는 않았지만 그의 예술 세계에 작은 빗줄기가 스며드는 듯한 느낌이었다. 민주는 여전히 겸손했고 들뜨지 않았다. 그는 그저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갈 뿐이었다. 그의 플루트 소리는 여전히 광화문 광장에 울려 퍼졌고 그 소리를 듣는 사람들은 잠시나마 각박한 현실을 잊고 작은 위안을 얻었다. 어느 날 민준이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한 무리의 어린아이들이 그를 둘러쌌다. 아이들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그의 손놀림을 지켜보았다. 한 아이가 용기를 내어 물었다. 아저씨, 그림 그리는 거 재미있어요? 민준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응, 아주 재미있단다.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을 내 손으로 담아낼 수 있으니까. 아저씨 플루트 소리도 정말 좋아요. 들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다른 아이가 해맑게 말했다. 민주는 아이들의 순수한 칭찬에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아이들에게 작은 그림 엽서 몇 장을 선물로 주었다. 아이들은 기뻐하며 폴짝폴짝 뛰어갔다.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한 사내가 있었다. 사복 차림이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익숙한 얼굴. 박진철, 아니 이제는 민간인이 된 박진철이었다. 그는 그 사건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의경 복무를 마치고 전역했다. 전역 후에도 그는 종종 광화문 광장 근처를 서성이곤 했다. 차마 민준에게 다가가 말을 걸 용기는 없었지만 멀리서나마 그의 모습을 지켜보곤 했던 것이다. 오늘 그는 아이들과 함께 웃고 있는 민준의 모습을 보았다. 여전히 가난하고 소박한 모습이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평온함과 어떤 종류의 당당함이 서려 있었다. 그리고 그의 플루트 소리는 예전처럼 슬픔에만 젖어 있지 않았다. 그 안에는 강인함과 희망, 그리고 따뜻한 인간미가 넘실거렸다. 박진철은 자신도 모르게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날 자신이 저질렀던 오만하고 어리석은 행동에 대한 부끄러움은 여전했지만 민준의 변화된 모습에서 어떤 경외감마저 느끼고 있었다. 그는 민준에게서 진정한 강인함이 무엇인지 어렴풋이나마 배우고 있었다. 그것은 제복의 권위나 규율의 엄격함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가치와 존엄성을 잃지 않는 내면의 힘이라는 것을. 박진철은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조용히 발길을 돌렸다. 언젠가 정말로 용기가 생긴다면 민준에게 다가가 진심으로 사과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며, 그리고 어쩌면 그때는 민준의 그림 한 점을 살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강민준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그의 앞에는 빈 스케치북이 놓여 있었고 그의 손에는 플루트가 들려 있었다. 그는 잠시 눈을 감고 광장의 소리를 들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 자동차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제잘거림, 그 모든 소리들이 그의 안에서 하나의 멜로디로 승화되는 듯했다. 그는 다시 플루트를 불기 시작했다. 그의 음악은 이제 더 이상 한 개인의 슬픔이나 저항만을 담고 있지 않았다. 그것은 도시의 숨결이었고 사람들의 이야기였으며 시련 속에서도 피어나는 희망의 노래였다. 그의 음악은 차가운 도시의 공기를 가르며 듣는 이들의 마음에 작은 온기를 전해주고 있었다. 한 해가 가고 또 다른 해가 찾아왔다. 강산이 변하듯 광화문 광장의 모습도 조금씩 달라졌지만 강민준의 플루트 소리만큼은 변함없이 그곳을 지키고 있었다. 그는 이제 단순한 거리 예술가를 넘어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과 위로를 주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의 이야기는 때로는 잊혀질지라도 그가 지켜낸 존엄성의 가치와 그의 음악이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아 잔잔한 울림을 이어갈 것이었다. 그의 작은 저항은 결국 세상을 바꾸지는 못했을지라도 적어도 그 자신과 그를 둘러싼 작은 세상을 조금은 더 따뜻하고 의미 있는 곳으로 만들어가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예술의 힘이자 한 인간이 지켜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승리일 터였다. 세월은 강물처럼 흘렀다.
민주는 여전히 광화문 광장과 인사동 거리를 오가며 그림을 그리고 플루트를 불었다. 그의 얼굴에는 잔주름이 희끗희끗 늘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맑고 깊었다. 그의 곁에는 이제 제법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그의 음악을 사랑하는 팬들도 생겼고 그의 그림을 수집하는 사람들도 나타났다. 작은 개인전을 열기도 했고 그의 이야기는 다큐멘터리로 제작되어 조용한 반향을 일으키기도 했다. 그는 여전히 소박한 삶을 살았지만 더 이상 가난에 쪼들리거나 세상의 냉대에 위축되지 않았다. 그의 내면은 수많은 시련과 사람들과의 교감을 통해 더욱 단단하고 풍요로워져 있었다. 그는 자신의 예술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고 사람들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을 전하는 일에 만족했다. 어느 화창한 봄날, 민주는 광화문 광장 한켠에서 플루트를 연주하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이제 제법 어엿한 화가 지망생이 된 젊은 청년이 그의 모습을 스케치하고 있었다. 청년은 몇 년 전 민준의 연주를 듣고 깊은 감명을 받아 미술을 시작했다고 했다. 민준은 그런 청년을 볼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자신의 삶이 누군가에게 작은 영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그에게는 큰 기쁨이었다. 연주를 마치고 잠시 숨을 고르는데 한 남자가 그에게 다가왔다. 깔끔한 정장 차림의 그는 어딘지 모르게 낯이 익었다. 남자는 민준 앞에서 잠시 머뭇거리더니 깊이 고개를 숙였다. 오랜만입니다, 강민준 선생님. 민준은 그제야 남자를 알아보았다. 몇 년 전 자신에게 모욕을 주었던 전직 근위병 박진철이었다. 그의 얼굴은 예전의 오만함 대신 겸손함과 약간의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아, 박진철 씨. 민준은 담담하게 그의 이름을 불렀다. 박진철은 더욱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그때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너무 어리고 오만했습니다. 선생님의 예술을 그리고 선생님의 인격을 모독했던 것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진심이 담겨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민주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괜찮습니다. 이미 다 지난 일인걸요.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준의 따뜻한 반응에 박진철은 오히려 당황한 듯했다.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품에서 작은 액자 하나를 꺼냈다. 선생님, 혹시 이 그림을 기억하십니까? 액자 안에는 햇살처럼 웃는 아이의 얼굴이 담긴 작은 그림이 들어있었다. 몇 년 전 박진철이 함부로 내팽개쳤던 민준의 스케치북에서 떨어져 나왔던 바로 그 그림이었다. Current Part Characters 샴펠 72 Total Characters 1772-88. 민준은 놀란 눈으로 그림과 박진철을 번갈아 보았다. 이 그림을 어떻게? 그날 제 발치에 떨어졌던 그림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함부로 다뤄서 하지만 이 그림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선생님께 돌려드리고 제대로 사과드리고 싶었습니다. 박진철은 말을 마치고 다시 한번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의 눈가에는 희미한 물기마저 어리는 듯했다. 민주는 가슴 속에서 뜨거운 감정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용서나 화해라는 단어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복잡하면서도 뭉클한 감정이었다. 한 인간의 진심 어린 사과가 그리고 세월이 가져다준 성숙함이 만들어낸 작은 기적과도 같았다. 고맙습니다, 박진철 씨. 이 그림 저에게도 아주 소중한 그림입니다. 민주는 액자를 받아들고 그림 속 아이의 미소를 가만히 어루만졌다. 그리고는 박진철에게 손을 내밀었다. 이제는 선생님이라는 호칭은 좀 어색하군요. 그냥 민준이라고 불러주십시오. 박진철은 잠시 망설이다가 민준의 손을 조심스럽게 맞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다. 두 사람 사이의 오랜 앙금과 상처가 봄눈처럼 녹아내리는 순간이었다. 그 후로 박진철은 종종 민준을 찾아왔다. 그는 이제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며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었다. 그는 민준의 연주를 듣고 그의 그림을 감상하며 때로는 인생의 고민을 털어놓기도 했다. 민준은 그런 그에게 따뜻한 조언과 위로를 건네주었다. 한때 악연으로 만났던 두 사람은 이제 서로의 삶을 응원하는 좋은 친구가 되어 있었다. 어느덧 시간은 흘러 민준은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었다. 하지만 그의 플루트 소리는 여전히 맑고 청아했고 그의 그림에는 삶에 대한 깊은 통찰과 따뜻한 시선이 담겨 있었다. 그의 이름 앞에는 거리의 철학자, 영혼을 울리는 연주가 같은 수식어가 붙기도 했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을 소박한 예술가라고 불렀다.
그의 마지막 개인전이 열리던 날 전시회장은 수많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그의 삶과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의 마지막 여정을 함께하기 위해 모인 것이었다. 전시회의 마지막 코너에는 아주 작은 그림 하나가 걸려 있었다. 햇살처럼 웃는 아이의 얼굴. 그리고 그 옆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다. 모든 인간은 존엄하며 모든 예술은 그 자체로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 때로는 아주 작은 저항이 가장 큰 용기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라. 그것은 민준이 평생을 통해 온몸으로 증명해온 삶의 철학이자 세상에 남기는 마지막 메시지였다. 그의 플루트 소리는 멈췄지만 그가 남긴 예술과 정신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 숨쉬며 또 다른 누군가에게 용기와 희망을 전해줄 것이었다. 광화문 광장의 한 구석에서 시작된 한 예술가의 작은 이야기는 그렇게 시대를 넘어 잔잔한 감동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이야기를 조금 더 길게 늘려 3천자에서 35천자 사이로 만들겠습니다. 민준의 예술 세계에 대한 심층적인 묘사, 그가 만나는 다양한 사람들과의 에피소드, 그리고 박진철과의 관계 변화 과정을 더 세밀하게 그려보겠습니다. 또한 민준의 과거 트라우마와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 그리고 그의 예술이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들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보여주겠습니다. 민준의 과거에는 아버지의 사업 실패 외에도 또 다른 상처가 있었다. 대학 시절 그는 절친했던 친구와 함께 야심차게 준비했던 공모전에 참여했다. 하지만 믿었던 친구는 그의 아이디어를 도용하고 심지어 그를 배신하여 혼자 수상의 영광을 차지했다. 그 충격으로 민준은 한동안 깊은 인간 불신에 빠졌고 경쟁과 속임수가 난무하는 제도권 미술계의 환멸을 느껴 스스로를 고립시켰던 것이다. 거리에서의 삶은 어쩌면 그에게 도피처이자 동시에 순수한 예술혼을 지키려는 마지막 몸부림이었을지도 모른다. 광화문 광장에서의 사건 이후 민준은 조금씩 세상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그에게 용기를 준 것은 에밀리나, 중년 남성 같은 이름 모를 사람들의 지지뿐만이 아니었다. 그의 플루트 소리와 그림에 담긴 진심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 작은 울림들이 모여 그에게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주었다. 한 번은 인사동의 작은 찻집 주인이 그의 연주를 듣고 감명받아 찻집 한쪽 벽면을 그에게 내어주었다. 민준은 그곳에 자신의 그림들을 걸고 소박한 전시회를 열었다. 예상외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그의 그림을 감상했고 몇몇 그림은 판매되기도 했다. 그림을 판 돈으로 그는 밀린 월세를 내고 아버지의 낡은 플루트를 수리했다. 플루트는 더욱 맑고 깊은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그는 또한 지역 문화센터에서 아이들을 위한 미술 교실을 열기도 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아이들의 순수한 눈망울과 예측 불가능한 창의력은 그에게 큰 영감을 주었다. 그는 아이들에게 기술보다는 세상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과 자신을 표현하는 즐거움을 가르치려 애썼다. 아이들은 그를 플루트 아저씨라고 부르며 따랐고 그의 수업은 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이러한 활동들은 그가 과거의 트라우마로부터 서서히 벗어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사람들과의 진솔한 교류 속에서 그는 인간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기 시작했고 자신의 예술이 타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에 큰 보람을 느꼈다. 박진철과의 관계도 점차 깊어졌다. 처음에는 어색함과 죄책감으로 시작된 만남이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두 사람은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보듬어주는 진정한 친구가 되었다. 박진철은 민준의 전시회를 셔츠에 땀이 배도록 도왔고 민준은 박진철이 사업상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그의 곁을 지키며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한때는 가해자와 피해자였던 두 사람이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된 것이다. Current Part Characters 연구 18 Total Characters 2020와 파시 9 어느 날 박진철은 민준에게 뜻밖의 제안을 했다. 자신이 후원하는 작은 자선단체에서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음악회를 열고 싶은데 민준에게 연주를 부탁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민준은 흔쾌히 수락했다. 음악회가 열리던 날 허름한 강당에는 노숙인, 독거노인, 장애인 등 세상의 그늘진 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민준은 그들 앞에서 조용히 플루트를 불었다. 그의 음악은 화려한 기교나 웅장한 스케일은 없었지만 듣는 이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따뜻함과 진정성이 있었다.
그의 선율은 사람들의 지친 영혼에 스며들어 잠시나마 고통을 잊게 했고 눈가에는 희미한 눈물이 고이게 했다. 연주가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것은 어떤 유명 공연장에서의 박수보다도 더 뜨겁고 진실된 것이었다. 그날 이후 민주는 종 그런 찾아가는 음악회를 열었다. 병원, 요양원, 고아원 등 그의 음악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갔다. 그의 음악은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작은 희망의 불씨를 지펴주었고 외로운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건네주었다. 그의 예술은 더 이상 개인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사랑과 연대의 표현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의 활동은 조금씩 사회적으로도 인정을 받기 시작했다. 한 방송사에서는 그의 산과 예술을 조명하는 휴먼 다큐멘터리를 제작했고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하며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다. 다큐멘터리가 방영된 후 그에게는 더 많은 강연과 공연 요청이 쇄도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겸손함을 잃지 않았고 상업적인 성공보다는 자신의 예술적 신념을 지키는 것을 우선시했다. 그는 자신에게 쏟아지는 관심과 명성을 경계했다. 과거 친구의 배신으로 얻었던 교훈 때문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도 그는 자신의 예술이 돈이나 인기에 의해 오염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는 여전히 광화문 광장과 인사동 거리에서 그림을 그리고 플루트를 불었고 그곳에서 만나는 평범한 사람들과의 교감을 가장 소중하게 여겼다. 한 번은 해외의 유명 갤러리에서 거액의 초청료와 함께 전시회 제안이 들어왔다.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했지만 그는 정중히 거절했다. 대신 그는 자신의 작품들을 모아 경매에 내놓았고 그 수익금 전액을 소외된 예술가들을 지원하는 재단에 기부했다. 그의 이러한 행보는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고 진정한 예술가의 자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었다. 그의 곁에는 늘 박진철이 함께했다. 박진철은 민준의 가장 든든한 후원자이자 조력자였고 때로는 그의 무모하리만큼 순수한 열정을 걱정하는 잔소리꾼이기도 했다. 박진철은 자신의 과거 과오를 민준을 돕는 것으로 조금이나마 속죄하고 싶어 했고 민준은 그런 그의 마음을 알기에 묵묵히 그의 도움을 받았다. 두 사람의 우정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깊어만 갔다. 민준의 예술 세계는 점점 더 넓고 깊어졌다. 그는 단순히 아름다운 풍경이나 인물을 그리는 것을 넘어 인간 내면의 고통과 희망, 사회의 부조리와 그 속에서 피어나는 연대의 가치를 담아내기 시작했다. 그의 그림은 때로는 날카로운 비판의식을 드러내기도 했지만 그 밑바탕에는 항상 인간에 대한 깊은 애정과 연민이 깔려 있었다. 그의 플루트 연주 역시 더욱 다채로워졌다. 기존의 서정적인 멜로디에 더해 때로는 격정적이고 저항적인 느낌의 곡들을 선보이기도 했고 한국 전통음악의 요소를 접목시켜 독창적인 음악 세계를 구축해 나가기도 했다. 그의 음악은 듣는 이로 하여금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했고 동시에 세상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하는 힘을 지니고 있었다. 어느덧 민준은 칠순을 훌쩍 넘긴 노인이 되었다. 그의 머리는 하얗게 새었고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였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젊은 날처럼 빛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예전처럼 매일 거리로 나가지는 못했지만 작업실에서 꾸준히 작품 활동을 이어갔다. 그의 작업실은 언제나 그를 찾아오는 젊은 예술가들과 그의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그의 마지막 개인전은 그의 산과 예술을 총망라하는 회고전 형식으로 열렸다. 전시회 제목은 거리에서 길을 묻다였다. 그가 평생을 통해 추구해온 예술적 여정과 삶의 의미를 함축하는 제목이었다. 전시회에는 그의 초기 스케치부터 최근작에 이르기까지 수백 점의 작품들이 전시되었고 그의 플루트 연주를 들을 수 있는 작은 음악 감상실도 마련되었다. 전시회 개막식 날 박진철은 휠체어를 탄 민준의 곁을 지키며 감격의 겨운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박진철 역시 이제는 중후한 노신사가 되어 있었다. 그는 민준의 손을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민준아, 네가 정말 자랑스럽다. 내 덕분에 내 인생도 의미를 찾을 수 있었어. 고맙다, 친구야. 민준은 희미하게 웃으며 그의 손을 마주 잡았다. 두 사람의 눈에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우정과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었다. 전시회는 연일 성황을 이루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작품 앞에서 눈물을 흘리거나 깊은 생각에 잠겼다.
특히 전시회의 마지막 방에 걸린 작은 그림 한 점은 많은 이들의 발길을 붙잡았다. 햇살처럼 웃는 아이의 얼굴. 그 그림은 수십 년 전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내팽개쳐졌던 바로 그 그림이었다. 그림 옆에는 민준이 직접 쓴 짧은 글이 함께 전시되어 있었다. 나는 평생 거리에서 그림을 그리고 음악을 연주했다. 때로는 멸시받고 짓밟히기도 했지만 단 한 번도 나의 예술을 포기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예술은 나의 존재 이유이자 세상과 소통하는 유일한 언어였기 때문이다. 진정한 강인함은 타인을 억누르는 힘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고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는 마음에서 나온다고 믿는다. 이 작은 그림이 그리고 나의 삶이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 이 글은 민준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메시지이자 그가 세상에 남기는 마지막 유언과도 같았다. 사람들은 그의 글을 읽으며 깊은 감동을 받았고 그의 숭고한 예술가 정신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했다. 전시회가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민준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의 장례식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그를 사랑하고 존경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그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그의 관 위에는 그가 평생 아꼈던 낡은 플루트와 스케치북이 놓여 있었다. 그가 떠난 후에도 그의 예술과 정신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아 빛을 발했다. 광화문 광장에는 그의 업적을 기리는 작은 기념비가 세워졌고 그가 활동했던 인사동 거리에는 강민준 길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그가 설립했던 소외예술가 지원재단은 박진철과 그의 제자들에 의해 계속 운영되며 많은 예술가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그의 이야기는 교과서에도 실렸고 그의 작품들은 국립현대미술관에 영구 소장되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박물관에 걸린 그의 그림보다 여전히 광화문 광장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듯한 그의 플루트 소리를 더 그리워했다. 그의 음악은 단순한 멜로디를 넘어 한 시대의 아픔을 위로하고 인간적인 가치를 되새기게 하는 힘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세월이 흘러 박진철도 세상을 떠나고 민준을 기억하는 사람들도 하나둘 줄어들겠지만 그가 남긴 예술의 향기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었다. 마치 광화문 광장의 굳건한 소나무처럼 그의 정신은 시대를 넘어 사람들의 마음속에 뿌리내려 영원히 살아 숨쉴 터였다. 어느 늦가을 오후 한 젊은 거리 음악가가 광화문 광장 한켠에서 기타를 연주하고 있었다. 그의 음악은 아직 서툴렀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의 앞에는 몇몇 사람들이 모여 그의 연주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그 모습은 마치 수십 년 전 강민준이 처음 플루트를 불던 그날의 풍경과 겹쳐 보였다. 젊은 음악가의 기타 케이스에는 빛바랜 스티커 하나가 붙어 있었다. 햇살처럼 웃는 아이의 얼굴, 강민준의 그림을 모티브로 만든 스티커였다. 젊은 음악가는 민준의 이야기를 듣고 깊은 감명을 받아 음악을 시작했다고 했다. 그는 민준처럼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는 음악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 순간 어디선가 맑고 청아한 플루트 소리가 들려오는 듯했다. 그것은 바람 소리였을까? 아니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있는 강민준의 영혼이 화답하는 소리였을까? 분명한 것은 그의 예술은 그렇게 또 다른 세대에게 이어져 새로운 생명력을 얻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거리의 예술가 강민준. 그의 삶은 한편의 아름다운 교향곡처럼 그렇게 영원히 사람들의 가슴 속에 울려 퍼지고 있었다. 그의 작은 저항과 위대한 예술호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진정한 가치를 찾는 모든 이들에게 등불이 되어주고 있었다. 민준의 삶은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 작품이었다. 그는 자신의 삶을 통해 예술이 단지 미적인 즐거움을 주는 것을 넘어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사회적 약자와 연대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의 이야기는 특히 젊은 예술가들에게 큰 귀감이 되었다. 많은 이들이 그의 뒤를 이어 거리로 나왔고 자신들의 예술을 통해 사회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민준이 세상을 떠난 후 그를 기리는 다양한 행사들이 열렸다. 매년 가을이면 강민준 거리 예술 축제가 광화문 광장에서 개최되었고 전국의 거리 예술가들이 모여 자신들의 기량을 선보이고 서로 교류하는 장이 되었다. 이 축제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
예술을 통한 사회 참여와 연대의 의미를 되새기는 중요한 행사로 자리매김했다. 박진철은 민준이 떠난 후에도 강민준 재단의 이사장으로서 헌신적으로 활동했다. 그는 민주의 뜻을 이어받아 재능 있지만 환경이 어려운 젊은 예술가들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데 평생을 바쳤다. 그는 종종 재단에서 후원하는 젊은 예술가들에게 민준과의 추억을 이야기하며 진정한 예술가의 길이 무엇인지 들려주곤 했다. 그의 이야기는 많은 젊은이들에게 깊은 감동과 영감을 주었다. 어느 해 강민준 거리 예술 축제에는 아주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다. 바로 민준에게 처음 용기를 주었던 외국인 관광객 에밀리였다. 이제는 백발이 성성한 할머니가 된 에밀리는 수십 년 전 그날의 기억을 잊지 않고 있었다. 그녀는 민준의 기념비 앞에 하얀 국화꽃 한 다발을 놓고 한참 동안 눈을 감고 있었다. 그때 당신의 용기가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작은 행동이 한 사람의 인생을 그리고 어쩌면 세상을 조금이나마 바꾸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에밀리는 축제에 참여한 젊은 예술가들에게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이렇게 말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젊은 예술가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고 자신들의 예술이 가진 힘과 책임감을 다시 한번 깨닫게 주었다. 민준의 플루트는 국립중앙박물관 특별 전시실에 그의 다른 유품들과 함께 전시되었다. 낡고 손때 묻은 플루트였지만 그 안에는 한 시대를 풍미했던 위대한 예술가의 영혼이 깃들어 있는 듯했다. 관람객들은 플루트 앞에서 경건한 마음으로 그의 음악을 상상했고 그가 남긴 메시지를 되새겼다.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진실한 예술이 가진 힘일 것이다. 강민준의 산과 예술은 바로 그 힘을 증명하는 살아있는 역사였다. 그는 비록 가난하고 힘없는 거리의 예술가였지만 그 누구보다도 강인한 정신과 뜨거운 열정으로 자신의 존엄성을 지켜냈고 세상을 향해 아름다운 노래를 불렀다. 오늘도 광화문 광장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간다. 그들 중 몇몇은 광장 한 구석에 세워진 작은 기념비 앞에서 잠시 걸음을 멈추고 한 위대한 예술가의 삶을 떠올릴 것이다. 그리고 어쩌면 어디선가 들려오는 듯한 맑은 플루트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각자의 마음속에 작은 희망의 씨앗을 품게 될지도 모른다. 강민준의 이야기는 그렇게 시대를 넘어 영원히 계속될 것이었다. 그의 예술은 단순한 기록을 넘어 살아있는 현재가 되어 다음 세대의 가슴 속에 새로운 의미로 피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민준의 예술적 유산은 그의 직접적인 작품들 외에도 그가 사람들에게 미친 영향 속에서 더욱 빛을 발했다. 그가 가르쳤던 아이들 중